365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강 365의 유다현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여름을 보냈을까요? 기록을 보면 조선의 학자인 연암 박지원 선생은 독서를 통해서 더위를 잊었다고 하고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나무 그늘에서 그네를 타거나 대나무 자리를 깔고 바둑을 두는 소소한 놀이로 여름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또 조선의 임금이죠. 정조는 더위를 그냥 참았다고 하는데요. 현대 시대의 피서만큼이나 우리 조상들의 피서법도 참 다양하다는 사실이 흥미롭죠.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나만의 피서법,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거리에서 시민 여러분의 여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집에서 에어컨 틀고 편하게. 집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시원한 음식 먹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요즘에는 한강 쪽에 이제 밤에 선선하니까 그렇게 많이 한강에서 많이 보내고 있어요. 이열치열이라고 하죠. 운동을 더 즐기는 편입니다. 집에서 샤워를 자주 하죠, 찬물로. 서점에 가서 에어컨을 쐰다든지 책 읽고 하면 이제 시원한 곳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얼음을 열심히 얼려서 항상 찬물과 함께 제 책상 위에 이렇게 얼려두고 계속 찬물로 몸의 온도를 낮춰줘요. 아이들하고 크루즈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해외 말고 최대한 국내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다는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서 친구랑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휴가예요. 여기 이제 놀러 왔어요, 친구들이랑. 항공권 저렴한 걸 찾아가지고 저 대만으로 갑니다. 네, 올해는 중국에 열하라는 곳이 있는데 연암 박지원의 어떤 그 발자취를 한번 같이 걸어보고 싶어요. 네. 여름하면 뭐니 해도 휴가를 빼놓을 수 없죠. 한 온라인 여행사의 설문조사를 보면 40대와 50대는 강원도를, 또 30대 연령층은 제주도를 휴가지로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휴가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때론 예기치 못하는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는 시기도 바로 이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름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휴가철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응급 상황들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휴가 떠나시기 전에 꼭 챙겨 들으시면 좋겠네요. 분당 차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재상무 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올해 혹시 휴가 다녀오셨어요? 아직 못 갔습니다. 아직 못 가셨군요. 예. 근데 또 이제 이 시기쯤이면 사실 휴가를 계획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또 응급센터에 계시다 보니까 휴가를 가셔도 왠지 마음이 놓이시질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혹시 휴가지 가셔서 직접 이런 응급 상황에 대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휴가를 갔는데 누가 다치면 제가 뭐 일하는 건 아니지만 막 치료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구급상자를 챙겨가거든요. 여행 갈 때도 갖고 가세요? 예, 뭐 약이라든지 뭐 오. 붕대라든지 연고라든지. 근데 아직 뭐 그런 환자를 치료해본 적은 없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으셔도 응급 환자를 아직 못 만나셨군요. 안 다치면 좋죠. 그럼요, 좋죠. 참 다행인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곧 다가오는 7월 마지막 주, 또 8월 첫째 주에 휴가 계획을 많이 세운다고 해요. 근데 이 휴가철이 집중되는 7, 8월에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도 그만큼 는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예, 연휴나 휴가철에 이제 병원도 쉬거든요. 의사들, 간호사들도 그때 그렇죠. 휴가를 가기 때문에 이제 응급실만 열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배에서 3배 정도 늘고요. 그 해운대에 있는 응급실은 뭐 평소보다 뭐 몇 배나 환자가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휴가철이라 그래서 정말 다치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병원들이 문을 닫다 보니까 응급실로 좀 많이 몰리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휴가철 거의 막바지가 되시면 네. 이제 충분히 좀 쉬시고 이제 아프시잖아요. 놀다가 다쳤다거나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막바지에 환자가 특히 많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이제부터는 이 휴가지에서 닥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까 해요. 먼저 하나씩 알아볼 텐데, 산과 계곡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나무 그늘도 시원하고, 힘들면 계곡에서 물놀이도 할 수 있어서 각광받는 피서지인데요. 이 산과 계곡에서는 어떤 상황들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야외 활동이다 보니까 뭐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다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요즘에는 레저로 뭐 자전거를 타거나 좀 뭐 그 빨리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많이 타시잖아요. 네. 그래서 넘어지고 또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시면서 또 2차로 뭐 얼굴이나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벌레를 물린다든지 여러 가지 야외에서 그런 다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이제 계곡하면 생각이 나는 게 매년 빠지지 않은 얘기가 있어요. 비가 오면 계곡물이 쉽게 차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갇히는 재난사고가 바로 그건데요. 많은 분들이 계곡에 가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또 알면서도 막상 또 닥치게 되면 당황스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계곡에 놀러 갔을 때 폭우에 대처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이제 그런 일들이 위험할 수 있는데요. 네. 항상 좀 일기예보를 미리 보시고 좀 여행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비를 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계곡에서 주무시게 될 때는 좀 물이 많이 불어났을 때 어디로 피하면 되겠다. 그런 좀 높은 곳을 미리 봐두시면 급할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일기예보를 항상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높은 곳,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좀 높은 곳에 피신할 만한 곳이 어디 있을지 확인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다음은요. 바다 그리고 해수욕장에서 생길 수 있는 응급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바나나 보트 타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왜 모터보트에 줄을 달아서 하늘을 나는 거 있잖아요. 패러세일링 참 좋아하거든요. 교수님은 바다 좋아하세요? 예, 수영 좋아하는데요. 잘하지를 못해서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제 얕은 곳에서 주로 놀고 있습니다. 그럼 바다와 산 하면 어디를 더 좋아하세요? 물이 있는 곳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더 좋아하시는군요. 본격적으로 이 휴가철 물놀이 사고의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판넬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준비한 판넬 보시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해보죠. 자, 휴가지 물놀이 사고 대처법 첫 번째 뭘까요? 짜잔. 네, 바다의 불청객 해파리입니다. 네, 어떨 때 보면요, 왜 바다에 해파리 반 또 사람 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서객만큼이나 해파리도 정말 많고요. 전 또 바다 가면 걱정되는 게 얘거든요. 해파리 혹시나 물릴까 봐. 그럼 만약에 이제 이 해파리에 쏘이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 해파리는 이제 그 다리에 이렇게 해파리한테 이렇게 딱 잡히면 그 머리카락 같이 같은 침들에 쏘이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간단하게는 이제 가려움증이나 뭐 이제 부어오르는 정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그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소나 아니면 이제 뭐 혈압을 떨어뜨리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독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심한 증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처음에 괜찮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조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만약 이 해파리에 독소가 있잖아요. 이 독소는 어떻게 해서 없앨 수가 있죠? 그 벌처럼 해파리에게 쏘였을 때도 그 가시들을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요.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물 밖에 나오시고 따뜻한 바닷물로 좀 씻어낸 다음에 남아있는 것들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간 카드 같은 걸로 긁어내는 형식으로 제거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를 치료를 해야겠죠. 네. 일단 이렇게 응급처치를 했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가시는 게 좋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두 번째 질문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지 물놀이 사고 대처법 두 번째. 물놀이 중 손발 경련입니다. 왜 물놀이를 하다 보면요, 뭐 손이나 발이 갑자기 저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몸이 경직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손발 경련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예요? 꼭 이 물놀이뿐만 아니라 어떤 운동이든 좀 심하게 하면 이 근육이 뭉치고 이제 경련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제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다리가 뭉치고 경련이 생기면 이제 수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하게 수영을 하지 않고 미리 몸을 충분히 풀고 자기 그
실력만큼만 좀 수영을 하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제 경련이 일단 생겼다면 네. 그거는 이 경련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도움을 청하시는 게 가장 먼저고요. 예, 두 번째로 그 뭉친 근육을 그 억지로 쓰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유형을 하고 있었다면 좀 다른 수영 방법을 한다든지 그 뭉친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우선 물 밖으로 빠져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볼게요. 휴가지 물놀이 사고 대처법 세 번째. 장시간 수영 후 저체온 증상입니다. 왜 이렇게 수영을 하다 보면요. 입술이 파래지는 저체온증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저체온증이란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보통 정상 체온이 36.5도 정도인데요. 35도 정도가 되면 몸이 이제 사시나무 떨리듯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그 피부색이 안 좋고 몸을 부들부들 떠는 그런 정도면 저체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수영장이나 워터파크 이런 데 보면 입술이 시퍼래져도 그냥 수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했을 때 잠깐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 나온 거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넘어가려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저체온증을 방치하게 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보통 34도, 35도 정도에서는 몸이 많이 떨려요. 그러니까 이제 체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몸 안에서 열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네. 그보다도 더 온도가 내려가면 32도, 33도가 되면 더 이상 몸에서 열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32도부터는 더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정도가 되면 심장이 이제 부정맥이 생기면서 갑작스러운 심정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낮은 저체온은 위험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정말 익사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10개의 물속을 알아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익사 사고도 막을 수 있죠. 지난해만 해도 물놀이나 선박 사고로 2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사실 누가 바다에 빠지면 놀라고 또 당황을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익사 때문에 이제 귀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매년 꼭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을 보고 구해 주시려다가 같이 이제 맞아요. 사망하시는 분들 뉴스가 꼭 나서 네. 참 안타깝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구명조끼라든가 이런 걸 입고 하는 게 좋겠고 익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들어가서 구해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거를 먼저 던져주고 그 다음에 꺼내려고 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네. 안전 수칙을 잘 지켜도 돌발 상황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데요. 위기를 벗어나려면 첫째는 침착, 둘째는 올바른 대응이겠죠. 물놀이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응급처치가 이 심폐소생술인데요.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 방법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목격자 심폐소생술은 10% 미만으로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편입니다. 119 도착 전 심폐소생술은 환자 수생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심정지가 발생한 지 4분에서 5분이 경과하게 되면 뇌 손상이 진행되고 10분이 지나면 뇌사 상태가 진행되게 됩니다. 환자의 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이렇게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환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합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을 경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거기 파란 옷 입은 남자분 119에 신고하여 주시고요. 옆에 검은 옷 입은 여자분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지목해서 도움 요청을 해주세요. 이후에 10초에 걸쳐서 환자의 호흡과 움직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환자의 호흡과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즉시 가슴 압박 실시합니다. 환자의 가슴뼈 아래 2분의 1 지점, 깊이는 5에서 6cm의 깊이로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합니다.
손 깍지를 낀 채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수직 방향으로 압박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지속적으로 119가 올 때까지 계속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1번 전원을 켠다, 2번 패드를 붙인다, 3번 커넥터를 연결한다. 이 방법대로 아주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전원을 켭니다.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에 붙일 부분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보시고 쉽게 붙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 부착 후에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물러나세요. 저도 물러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충전 중. 이때 가슴 압박 계속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물러나세요. 저도 물러납니다.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심장 충격기는 2분에 한 번 스스로 분석하기 때문에 119가 올 때까지 계속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도와주세요. 그 사람도 다른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그 얼마 전에 기사를 봤어요. 그 버스 기사가요. 기사님이 심폐소생술로 구했다는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했다는 훈훈한 얘기들을 접할 때가 있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심폐소생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요. 캠핑장 또 야영장에서의 응급 상황입니다. 요즘은 뭐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가족끼리 캠핑장을 찾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또 판넬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 사고 대처법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고기를 구우려다가 초가 삼간 다 태운다. 네. 화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캠핑하면 그릴에 지글지글 고기 구워 먹는 그 묘미로 또 가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특별한 화재 장비 없이 요리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화재 또 화상 위험도 클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교수님? 저도 고기 구워 먹다가 이제 흐른 기름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깜짝 놀란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고, 네. 그리고 또 부탄가스를 사용하거나 이제 숯불을 사용하니까 네. 이제 불이 날 위험이 많거든요. 그리고 꼭 큰 불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뜨거운 집기에 데인다든지 남아 있는 잔불에 옆으로 불이 옮겨 붙는다든지 네. 이런 경우가 있어서 특히 화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요. 우리가 캠핑장에서 입을 수 있는 화상의 정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준비한 판넬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서 설명해 주세요. 자, 네. 먼저 1도 화상이네요. 화상 중에서 햇볕에 대었을 때 이 피부가 따끔거리고 빨갛게 붓는 정도, 이것을 1도 화상이라고 하는데요. 표피층만 손상되는 경우고요. 이 경우에는 화끈거리긴 하지만 빨리 낫기 때문에 식혀주시고 약간의 상처 덧나지 않는지 살펴보시면 되는 정도입니다. 네, 이 1도 화상보다 조금 더 심한 2도 화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상처에 물집이 있으면은 2도 화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피부 안에서 손상이 된 피부에서 이제 물이 스며 나오는 건데요. 이 경우에 흉터가 생길 수도 있고, 네. 특히 심한 수포의 경우 몸에서 물이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몸에 탈수가 있다든지 심한 통증이 지속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이제 물집이 생길 때부터는 2도 화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도 화상, 이거는 어떤 거예요? 예, 3도 화상은 피부 전체가 손상을 받은 겁니다. 보기에는 2도 화상하고 똑같을 수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
피부가 재생이 되지 않아서 거의 흉터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네. 피부가 재생이 되지 않으면 그 피부를 이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병원에 많이 다니게 되는 경우죠. 화상을 입었을 때 물집이 잡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아까 이도 화상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왜 어르신들은 민간요법이라고 해서 바늘로 터뜨려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된장을 바른다거나 감자나 오이를 갈아서 바르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건 괜찮은가요? 작은 수포는 안 터뜨리지 않아도 되고요. 그 수포 자체가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피부는 좀 남겨놓는 게 좋고요. 그런데 이제 큰 수포, 그다음에 피가 섞인 수포, 이게 클수록 약간 그 죽은 세포들이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저희들도 그 진물을 빼고 터뜨려 줍니다. 그리고 소독을 위해서 이제 된장이나 다른 거를 바르시는데요. 민간요법 같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상처 소독에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더 좋은 약이 없었으니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상처를 소독하고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흉터가 빨리 낫게 하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예, 보통 화상 같은 경우에 일주일 내에 나으면 흉터가 없이 나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화상이 빨리 낫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화상이 빨리 나으려면 이게 감염이 생긴다든지 덧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상에 항생제 연고를 바르거나 이제 좀 상처 재생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약간 조치가 좀 필요하겠네요. 수분 네. 밴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붙이는 네. 편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민간요법이라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더 빨리 그러니까 상처가 없이 낫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항생제나 또 그런 약을 오히려 복용을 하고 바르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된장이나 알코올 같은 것은 소독은 할 수 있지만 정상 세포조차도 안 좋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상처가 늦게 나을 수 있습니다. 캠핑장 사고 대처법 그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과 하나 되려다 벌레와 하나 된다. 바로 농가진입니다. 이 농가진 하면요, 교수님, 주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생기는 피부 질환 아닌가요? 네, 아이들이 피부가 약해서 그런 피부 감염이 잘 생기는데요. 어른들도 벌레에 물리게 되면 그 벌레에 있는 세균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물린 곳에 이제 고름이 잡히고요. 이제 문제는 그 처음에는 그런 게 감염인지 잘 모르고 붓고 가렵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긁다 보면 그 옆으로 자꾸 감염이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이 농가진 말고도요, 휴가철에 잘 생기는 전염병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름철이니까 이제 좀 안 익힌 음식, 조금 냉장고에 넣지 않았던 음식을 먹고 생기는 그 장염, 장티푸스 이런 병들이 가장 많죠. 네, 그렇군요. 자, 캠핑장 사고 대처법 다음은 뭘까요? 아차 하는 순간 부러진다. 네, 골절입니다. 골절. 저는 골절하면요, 뭐 등산이나 아니면 심한 야외 활동을 했을 때 좀 골절상을 입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캠핑을 하면서도 골절 입을 수가 있어요? 이 캠핑장이 좀 그 비좁기도 하지만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뭔가 이제 텐트 줄 같은 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약간 어둡거나 할 때 걸려 넘어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손목이라든지 아니면 넘어지면서 이제 다리라든지 이렇게 다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골절까지는 아니어도 발목이 살짝 접질러지거나 좀 삐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삐면은 그 관절이 부어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관절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압박붕대라든지 아니면 압박밴드라든지 이런 걸 해주면 좋고요. 네. 그리고 계속 부어오르면 잘 낫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좀 얼음주머니를 올려두시면 좀 붓기도 가라앉고 통증도 빨리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붕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얼음 주머니로 좀 부은 부분을 좀 많이 식혀주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휴가를 계획하거나 또 휴가 중인 분들에게 이것만큼은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하고 싶으신 게 있나요? 예, 야외에 가면
이제 다쳤을 때 마음도 급해지고 그리고 사실 그런 곳에서 병원을 찾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응급처치 약물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외상이 많기 때문에 이제 피가 났을 때 좀 지혈할 수 있는 붕대 거즈 그리고 이제 연고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벌레에 물리는 경우도 많아서 상처에 바르는 항생제 연고뿐만 아니라 벌레에 물렸을 때 쓸 수 있는 알러지 연고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한 응급처치약 정도는 좀 챙겨가는 게 휴가지에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처럼 큰맘 먹고 떠나는 휴가. 들뜬 마음에 이것저것 챙기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필수품, 바로 비상약과 안전의식이겠죠. 요즘은 혼자 여행을 가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안전에 대한 상식이 점점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알려드린 응급 상식들 꼭 기억하시고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는 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